올 한해는 사실 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한국 시장은 꼴등에 있다. 우리는 거꾸로 작년에 좋았다가 이제 올해 안 좋은 거니까 크게 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좀 부재하다. 두 번째는 어쨌든 금투세의 불확실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굳이 국장을 해야 되느냐. 국장보다 더 훌륭한 투자 대상이 널려 있는 뭐 미국 시장이 있으니까 이제 투자의 저변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삼성전자가 매력이 떨어졌든 어쨌든 간에 뭐 그러니까 근본적인 한계가 뭐냐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 통화 정책의 그 정책 목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물가 안정도 추구하지만 한쪽으로는 그 완전 고용이니까 즉 성장을 촉진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너무 뜨거우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미국만 좋은 세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너무 혼자 다 해먹지 않냐. 약간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콩고물 떨어지지 않겠냐. 네, 퇴근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의 현인들은 대체로는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사두고 계속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거야. 그 대신 좋은 자산으로 잘 갖고 있어야 돼. 그게 전부야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체로 동의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중간중간 또 비중 조절도 해야 되고 아니면 돈이 좀 생겼는데 지금 사야 돼 아니면 다음 달에 사야 돼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 투자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그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시경제는 앞으로 또 어떻게 흐르게 될지 이런 게 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분들, 현명한 분들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마이크 앞에 모셔서 그 의견과 인사이트를 또 계속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부장님, 한때 채권 시장에서 날리던 채권 애널리스트였습니다만 요즘엔 주식 운용까지 같이 하시면서 진가를 드러내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께 힌트를 좀 얻어보려고 시간 마련했어요. 박종현 부장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되세요 요즘? 네, 뭐 요즘에 좀 한참 재미있다가 뭐 또 약간 찬바람 부니까 또 살살 좀 재미없어지는 것 같고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결국 시장이라는 게 다만 근데 그게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총체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뭐 태양의 흑점 때문이겠습니까? 지구의 자전 때문이겠습니까? 결국은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일 텐데. 일단 좀 몇 가지 좀 이제 궁금한 것들 보면 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미국, 중국은 좀 오르는 것 같고, 우리는 뭐 좀 그냥 그런 것 같고. 그 올해 그 각 국가별 주가지수 수익률을 이렇게 YTD라고 하죠. 현재까지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다우랑 나스닥 S&P가 다우가 한 10%대고 S&P 나스닥이 한 20%대의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콩 상해도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와가지고 홍콩이 급등했다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 20%대. 그러니까 미국하고 홍콩 증시는 지금 거의 20% 상승률인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뭐 오늘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2%였고요. 2%가 여기에 붙으면 안 되는데 플러스가 붙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한 마이너스 11% 정도니까 올 한해는 사실 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한국 시장은 꼴등에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여쭤보려겠습니다만 원인이 그냥 한국은 원래 갖고 있는 뭔가 그 돌덩어리 같은 게 있어서 그렇다 보세요? 아니면 이것도 뭐 시즌이고 사이클이지 뭐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제가 올해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작년은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우리도 작년에 코스닥이 한 20% 중반대였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만 지금 2년 연속으로 좋은 거고 중국은 작년에 워낙 안 좋았다가 올해 좋은 거고 우리는 거꾸로 작년에 좋았다가 이제 올해 안 좋은 거니까 이게 이제 뭐 내내 안 좋았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올 한해 수익률이 좀 안 좋았던 건데 그럼 이제 올해 왜 이렇게 안 좋냐?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증시는 뭐 다우하고 S&P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2,600, 2,500 이루고 있으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좀 봐야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크게 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좀 부재하다.
지난주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했긴 했습니다만은 그걸로 경기 부양 효과를 내기에는 여전히 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사실 통화 정책 말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재정 정책인데 재정 정책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벌써 GDP 대비 한 50%가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뭐 선진국이나 뭐 일본에 비춰보면은 국가 부채에 여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는 문제가 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은 국가 부채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이게 몇 년 지나가게 되면 이 국가 부채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해버립니다. 우리나라 그럴 예정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정해진 미래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도 마냥 뭐 재정을 빼쓰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통화 정책도 그렇고 재정 정책도 그렇고 정책의 여력이 별로 없는 거죠. 최근에 중국이 잘 나가는 이유가 얘네는 빵빵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도 이 국경절 연휴 이전 그 전에만 하더라도 경기 부양책을 찔끔찔끔 내놨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침에 정프로님이 맨날 저도 맨날 그 출근길 라이브 들으면서 오는데 중국 저렇게 해가지고는 효과 없다. 이제 그 말을 들었는지 어쨌든 엄청나게 센 정책을 내놓으니까 이제 결국은 시장도 반응하잖아요. 반응하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재정 정책 내놓기 어렵고 금리 인하는 했긴 했지만 뭐 하는 총재의 말을 들어보면 뭐 몇 번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뭔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 부재한 게 일단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금투세의 불확실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럼 거꾸로 금투세 폐지해주면 주가 올라가냐? 또 그건 또 아니죠. 또 아닐 거고 그냥. 그건 아닌데 투자하는 입장에서 굳이 그런 그 세금에 대한 부담, 불확실성이 있는데 한국 시장을 해야 되냐? 왜냐하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저가 증권회사에서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해외 주식 투자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막 해외 주식 운영팀 만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은 해외 주식을 고객들에게 소개할까 막 고민했던 찰나였는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실시간으로 거래될 뿐만 아니라 낮 시간에도 지금 해외 주식 거래되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안이 생겨버린 거죠. 그렇겠죠. 예. 굳이 국장을 해야 되느냐. 그죠? 국장보다 더 훌륭한 투자 대상이 널려 있는 뭐 미국 시장이 있으니까 이제 투자의 저변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삼성전자가 매력이 떨어졌든 어쨌든 간에 뭐 팔다 보니까 받아줄 주체가 마땅히 없는. 그리고 기관들 이제 가끔씩 저도 어쨌든 기관 투자자의 한 명이니까 이제 이런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이제 속된 말로 기관이 아니라 개관 투자자 이렇게 막 욕도 하시는데 기관 투자자는 그 돈 어디서 났을까요? 개인 주머니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에 대한 수요 기반이 약화되면 같은 거죠. 기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 경제가 내수도 중요하지만 네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수출로 돌아가는 나라라서 그렇죠. 수출이 잘 되면 좋은 거고 뭐 아니면 아닌 건데 산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건드려서 수출이 더 잘 되거나 못 되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 뭐 수출에 문제가 그럼 생겨서 그런 건가? 뭐 왜 그렇지?라는 생각은 좀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네. 경기 부양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뭐 맞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체로는 다른 나라 경기에 좌우되는 매출 구조를 갖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보다는 수출이 더 중요한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 근데 이제 사실 그 수출로만 보면은 지금이 좋은 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수출도? 예, 수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늘 너무 암울한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예. 이제 뒷부분에 그래서 좀 어떻게 할 건지 희망 섞인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지금 올해 현재까지로만 놓고 보면은 수출 증가율이 작년 10월 달부터 12개월 동안 수출 증가율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그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단연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그리고 사실은 뭐 최근에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이제 기대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예. 올해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부진했지만 SK하이닉스는 또 3분기 실적은 괜찮게 나올 거고. 그러면 사실은 과거의 패턴대로만 보게 되면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플러스를 보이고 반도체의 수출이 좋을 때 우리나라 주가가 그렇게 나빴던 적이 그렇죠.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해는 희한하게 이 외국계 보고서의 농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피크아웃을 얘기해 버리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피크아웃은 뭐 언젠가는 오죠. 근데 이제 지금 가장 핫한 시기에 그치. 지금이 제일 핫하니까 곧 안 좋아질 거야. 그 얘기를 굳이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네. 지금 뭐 거의 7월 달부터 지금 두드려 맞고 있으니까 심리에 영향을. 예, 7, 8, 9, 3분기가 오히려 좋은 그 실적을 지나가는 시기에 주가가 거꾸로 이제 내려가 버리니까 좀 답답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10월 이후로 가면 수출 증가율이 다시 이제 떨어지는 기간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대부분의 경제 지표는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얘기인즉슨 작년 9월 이전에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였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기저효과가 우호적으로 작용한 건데 이제 작년 10월부터 플러스 증가율이었으니까 올해 10월부터는 베이스 그렇죠. 이펙트도 거꾸로 별로. 이제 수출 증가율이 이제 작년과 비교해 보면은 떨어지는 시기가 되겠고 제 전망으로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다시 마이너스를 보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괜찮았으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피크아웃이네요, 진짜. 좋을 때 주가가 같이 가져야 되는데 좋을 때는 겨울이 올 거야 이러면서 안 좋았고 이미 이제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정말 이제 안 좋은 시기가 좀 눈앞에 올 거고 조금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네요. 금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좀 전에 그 미국은 빅스텝을 한번 했었는데 네네. 뭐 더 빨리 내릴 건지 그건 뭐 좀 불확실한 것 같긴 하고. 네. 한국은행에서는 뭐 집값이 더 중요하다, 가계부채가 더 중요하다. 네. 그거 뭐 거의 뭐 모르겠습니다. 그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저는 진짜 중요하니까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네.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생각도 하고 내릴 건데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나 부작용으로 생각되는 가계부채 증가가 자꾸 발생하면 아무래도 금리 내리다가도 사회적 저항이 발생할지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는 총재의 생각이 금리를 더 내려야 되는데 내릴 때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미리 구두로 경고를 해두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금리를 쭉쭉 내려주지. 네. 이거일까요? 아니야 금리 안 내려서 경기 1, 2년 망가지는 것보단 집값이 올라가고 가계부채 늘어나서 우리 10년 후 20년에 한민족이 고통받는 건 난 참을 수 없어. 네. 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오늘도 이제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 지금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셔서 얼마 전까지 지금 몇 분 전까지만도 계속 질문을 이제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에 계속 나오던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역대 총재들에 비하면 현 총재께서는 되게 통화 정책에 대한 정통한 전문가라고 저는 좀 존중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도 한국은행의 총재로 오면 뭘 할 수가 없다. 그 어느 훌륭한 분을 데려다 놔도 거꾸로 지금 파월 의장을 우리 예. 한국은행 총재로 앉힌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럼 그분은 또 뭐 우리가 정말 뭐 기대하는 정말 엄청나게 모두가 만족해하는 통화 정책 펼 수 있을까? 뭐 그래봐야 금리 내리는 건데 올리거나 뭐. 그것도 쉽지 않을걸요 아마. 누구를 갖다 놔도. 근본적인 한계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한계가 뭐냐면 일단은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 통화 정책의 그 정책 목표가 달라요.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듀얼 맨데이트 이라 가지고 이 물가의 2% 안정과 완전 고용을 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물가 안정도 추구하지만 한쪽으로는 예. 그 완전 고용이니까 즉 성장을 촉진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뭐 예상치를 상회한다 하더라도 뭐 조금 뭔가 이렇게 용서가 될 수 있는 게 예. 성장이 높게 나오면 이렇게 상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가가 좀 높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으니까. 예.
어차피 성장과 물가 또 고용과 물가는 이른바 트레이드오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뭐 마음에 드는 쪽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좋으면 물가는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물가가 안정되면 뭐 고용은 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의 목표는 그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입니다. 우리는 뭐 고용 시장이라든가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게 한국은행 목표에 없어요. 그럼 이제 왜 그러냐면 뭐 대한민국은 이른바 소규모 개방 경제의 국가이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비기축통화국이고 이러면서 이 어떤 외자의 유출입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덕목일 수밖에 없어요. 미국보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금융 안정의 정의가 뭐냐? 뭔가가 급격하게 빠르게 움직이면 금융 안정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외환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게 뭐 자본 시장에서의 움직임일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이제 부동산 시장도 뭔가 급격하게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가격 변수가 급등락하면 그것도 금융 안정이 아닌 거죠.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난다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상당히 예.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한은 총재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어떤 한 나라의 유동성이 이른바 생산적인 곳 그리고 뭔가 좀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산업으로 흘러가던가 또 이 증권 시장을 통해서 이게 증권 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또 기업들의 자본 조달의 수단으로 쓰여지던가. 그래서 일단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오는 게 사실 제일 이제 긍정적인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 기존에 집을 들고 있는 사람하고 부동산 중개하는 중개업자 말고는 모두에게는 다 마이너스거든요. 집값이 오르는 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값의 상승은 꼭 가계부채의 증가를 동반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가계부채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우리나라는. 미국은 서브프라임 때 많이 좀 조정이 이루어진 반면에 우리는 계속 그냥 가계부채는 증가하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규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GDP 대비 비율로도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뭐 경기나 물가만 봤었을 때는 금리 인하를 당연히 해주고 싶겠죠. 예. 근데 뭐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시장 보게 되면 금융 안정이라는 부분들을 또 챙길 수밖에 없으니. 근데 둘 중에 그럼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금리를 올리다 말거나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의 질문은 말씀하신 대로 금융 안정, 가계부채 이거랑 경기가 추락하는 문제 중에서 어떤 게 더 무거우냐 중요하냐에 대한 저울질을 해야 되는데 뭐가 더 무거울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계부채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더 컸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했던 거고 지난주에 그래도 뒤늦게 금리 인하를 했던 거는 그 부분들은 뭐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일정 부분 조금 진정시켜 주니까 그래도 25bp 남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은행은 계속 그 요청을 하는 게 정책 공조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무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두 마리의 적을 동시에 대적하기가 어려우니까 화살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도와줘라. 우리가 한 놈만 패기도 어려운데 양쪽에서 협공을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금리는 낮춰줄게. 가계 대출 억제하는 거나 그런 거는 당국이 좀 해줘라. 은행들 좀 옆구리라도 찔러서. 그렇죠. 그런데요, 알겠는데 걱정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경기를 죽이고 나면 금리를 내려봐야 내수가 살아나기가 쉽지 않는 게 현실은 혹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지금 가계부채를 옥죄고 이러는 게 부동산 경기를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과열을 좀 진정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죽을 것 같지는 않고요. 벌써 죽을 것 같으신가요? 부동산 경기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동산 경기라는 건 이미 기존에 있는 집을 서로 막 바꿔가면서 이사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당연히 이사 수요부터 가구 교체 수요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도배 뭐 거기서 좀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제 새롭게 주택들이 지어지고 다시 뭐 개비되고 하는 그런 건설 수요가 일어야 되는데 건설 수요는
집값이 사실은 과열이 좀 돼야 그 시행도 시작되고 그러지. 아유 그냥 저냥 뭐 그래요라고 할 경우에는 네. 잘 안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저 PF 대출 나간 거 사업장 얼어붙어 있는 것 때문에 네네. 그거 해결하려면 사실은 꽤 강한 열이 필요하잖아요. 네. 큰 무리 없이 그 돌아가게 하려면.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온건하게 모더레이트하게 부동산 시장을 그냥 만들었을 경우에 경기가 그거 좋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은데 한 그러니까 부분에서. 사실 저는 그 생각을 정부가 했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원래는 7월인가부터 도입이었는데 뭐 한 2달인가 3달인가 예. 늦춰진 여유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연초도 있었고 일정 부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PF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조금은 과열이 필요하죠. 현실적으로. 뜨끈뜨끈하는 게 좀 낫지 네. 않겠냐라는 좀 그 계산이 좀 깔려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작년 9월 달에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상당히 싸늘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 부양책을 좀 썼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내 뜻대로 잘 안 움직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정부에서 생각하기에는 PF 문제가 조금 해결해질 정도로 적당히 따뜻해지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적당히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일부 핵심 지역 위주로만 이제 투기 세력이 몰리면서 이른바 강남 3구 위주로만 휙 치고 올라와 버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계산상에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이게 PF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데펴가지고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로 뭐 엄청난 과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는 온전한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 예. 결국은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업장을 죽일 놈은 죽이고 살릴 놈은 살려가지고 적당한 사업장에는 PF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니까 그냥 PF 투자 자체가 그냥 올스톱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빨리 그러니까 외과 수술하는 것처럼 그냥 고통이 따르겠죠 당연히 발라내서 애매한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난 좀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까지 죽여 이런 애들 분명히 있을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게 썩어가는 환부를 도려낼 때는 그 부분만 도려내는 게 아니라 멀쩡한 부분까지 이렇게 약간 해가지고 여지를 두고 도려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선행되어야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이 PF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부동산 시장을 이거 데핀다? 이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저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조금 이 냉정한 이렇게 판단이 좀 실행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융당국도 그 구조는 당연히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네네. 그럼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슈랑도 걸리는 것 같고 또 어쨌든 간에 이제 피를 묻혀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쪽 이제 금융기관이 손실을 많이 보게 될 거고 그렇죠. 이렇게 문 닫는 뭐 은행까지 아니겠습니다만 금융기관들이 있겠죠. 증권사 뭐 저축은행 등등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형 증권사나 뭐 대형 은행들 뭐 시중은행들은 당연히 문제가 안 될 거고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도 이미 충당금을 많이 쌓아놨고 손상 차선을 좀 해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완충됐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그 밑에 있는 뭐 중소형 증권사라든가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뭐 캐피탈 회사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엮여 있다 보니까 돈 벌 시간을 좀 벌어주고 있는 거다. 그쪽에서의 계속 좀 그 저항 내지는 조금 더 시간 달라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여쭙는 이유가 박종현 부장님이 오랜 기간 동안 채권 시장 애널리스트를 하셔서 한국은행의 저런 코멘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뭐 또 경기 상황에 볼 때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뭐 가장 잘 보는 분 중에 하나라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가 좀 궁금했었어요. 네. 뭐 그게 이게 이제 주식 시장에 바로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네. 다들 이제 금리에 민감하시니까 대충 들어보면 하는 총재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다. 일종의 신념이 좀 있는 것 같다. 쪽이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되게 최선을 다하시는데 누굴 그 자리에 앉힌다 하더라도 쉽지 않다. 구조적으로 이 손발이 많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미국 경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기도 뭐 네. 경기 추락이 오냐 안 오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너무 좀 샘나기도 하고 너무 배가 아프고 미국? 너무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뭐 주식도 성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S&P 나스닥 20%대 상승률, 한국은 마이너스인 게 결국 이제 경기와 다 이게 이제 맞물리는 거고 또 기업 실적과 맞물리는 거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사실 그 지난 9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하를 해줬던 게 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신의 한 수였지 않나 왜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면서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이나 또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금리 인하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투자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구분하려면 좋은 금리 인하 국면인지 나쁜 금리 인하 국면인지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도표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걸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금리나 나쁜 금리나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그 금리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에는 다 우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그 차트나 기록을 보면 금리 인하기에 자산 시장이 좋았던 적도 많지만 금리 인하기에 항상 경기 침체나 이 자산 가격이 부러지는 그런 어떤 그 큰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게 과연 금리 인하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좋은 금리 인하의 국면인 거고 언제부터가 나쁜 금리 인하의 국면인 거냐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구분의 이제 개념적인 그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경기의 하강을 충분히 상쇄해 줄 정도로 빠르고 강하다. 라고 하면 말 그대로 경기 침체를 쓱 완충시켜 주면서 그렇죠. 스무스하게 넘어가겠죠. 근데 거꾸로 어떠한 요인에서든지 금리 인하를 좀 해주고 싶은데 뭐 물가든 아니면 뭐 다른 요인이든 경기가 둔화되는 속도에 미치지 못해서 후행적으로 금리를 내쳐준다고 한다면 똑같이 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막지 못하고 그래서 뭔가 빵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또 금리 쫓아가면서 늦게 내리는 이제 이런 패턴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또 금리 인하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은 좋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진행될 건지 아니면 이게 또 나쁜 금리 인하 국면으로 갈 건지 이거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근데 대체로는 금리 인하가 늦기 마련이었으니 그렇죠. 이번에는 이거 뭐 두 단계씩 비컷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 게 보통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아이고 요러기를 잘했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9월 달에 그 금리 50bp 인하 해주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8월 초에 약간 블랙 먼데이급의 주가 폭락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8월 초에 기억을 해보시면 뭐 그때 한 13% 빠졌나? 거의 뭐 그 정도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근데 이제 그때 뭐가 있었냐면 7월 말에 7월 FOMC가 있었고 그때 금리 동결을 했었어요. 근데 8월 1일인가 8월 2일인가 이렇게 양일 동안에 걸쳐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연장으로 상당히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뭘 느꼈냐면 아니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놈들이 또 놓쳤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아유 이것도 이러다가 또 뒤늦은 금리 인하고 이거 금리 인하 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제 이 나쁜 금리 인하 국면으로 바로 넘어가려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저는 좀 투매가 나왔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이제 그런 사건 사고가 있으니까 9월 FOMC에서는 거꾸로 그 뒤에 어쨌든 좀 수습을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좀 늦어서 쓸 수도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할 때 25bp 하지 말고 50bp로 좀 때려놓고 시작하자. 큰 거 한 방 좀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예. 이런 표현은 많은지 모르겠는데 골프 칠 때 약간 뭐 잠정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닌가? 이건 안 맞나 보다. 예, 어쨌든 이게 혹시나 늦어서 쓸 수도 있으니까 50bp 금리 인하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정책을 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왔던 미국의 경제 지표가 미국 입장에서는 우호적으로도 되게 잘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50bp 금리 인하를 한 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았고 예. 제가 보기에도 얘네가 50bp 금리 인하로 시작을 해? 그럼 이거 늦었다라는 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뒤에 지표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거 늦었다라는 걸로 굳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제 걱정도 한편 들기도 했는데 심리적으로는. 이제 반대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음. 일각에서는 야 50bp 인하 할 필요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음. 선제적이었다는 얘기예요. 현재로 봤었을 때는 음. 미국의 경제 상황 대비로는 9월에 50bp 인하가 선제적이었다. 즉 경기의 하강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은 좋은 금리나 다시. 국면에 있으니까 음. 위험자산 주식시장이 지금 뭐 전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럼 사실 한국도 같은 고민일 텐데 네, 이렇게 금리를 기왕 내릴 거면 늦게 내리면 항상 문제도 많고 약발도 안 먹히니 네. 빨리빨리 내려줘야 될 건데 그럼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경기가 좀 여유가 기다리거나 이렇게 다른 거 좀 고민할 만큼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한국은행은 약간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도 좀 높게 전망하는 거 보면. 근데 저는 사실 그거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 한은 총재도 뭐 오늘이었나 뭐 지난주 금통에서도 조금 고백 내지는 자백을 하신 게 예. 1분기 성장률만 보고 우리가 너무 올해 성장률을 높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든다. 왜냐하면 1분기가 성장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예,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성장률을 확 높였어요. 예, 올해 전체 성장률 예상치를. 근데 이제 2분기가 확 떨어지니까 결국은 그냥 약간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그런 그런 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성장률은 기존에 2.5 봤다가 지금 2.4 정도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다시 2%한 초중반 정도 낮아질 것 같고 뭐 사실 숫자 자체로 봤을 때 2% 초중반 나쁜 숫자는 아닌데 그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출이 워낙 좋았던 것 때문에 생긴 수출이 훨씬 많이 성장에 기여했고 반면에 내수는 뭐 엄청 까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끼는 경기는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경제 상황에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적게 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맞지 않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금리 인하 해주고 싶지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때문에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부장님. 그러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가 네. 금리 인하를 한두 달 늦춘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의 이 흐름을 정말 고민해서 이게 큰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종합대책이 들어가도 될똥말똥한 문제고 네. 세상에 집값 잡은 선진국은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금리를 안 내릴 거면 몰라도 내릴 건데 타이밍을 한두 달 조절한다고 해서 어차피 고민되는 가계부채 부동산이 잡히거나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다 괜히 금리 인하 타이밍 놓쳐서 실기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은 미국도 있다면서요. 네. 중국도 지금 그거 실기해서 지금 이 거대한 정책 갖고 왔는데도 안 먹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뭔가 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한두 달 금리 인하를 늦추면 가계부채나 부동산에 뭔가 변곡점이 생겨서 꺾이거나 안정된다면 경기 좀 나빠도 참고 해야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문제가 한두 달만 늦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예. 계속 얘가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은 한두 달 늦어졌지만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계속 한두 달 누적되면 이게 몇 개월 늦어지는 효과가 생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가계부채나 부동산 제외하면 우리나라 경제하고 물가만 보면 물가 상승률이 지금 2%를 떨어졌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중립금리 이하로 가 있어야 되죠. 기준금리가 지금 3.25가 아니라 뭐 한 2% 이하로 가 있어야 되는 판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렇게 못 가잖아요. 음.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25bp 금리 인하 했지만 다음번 금리 인하는 빨라야 뭐 내년도 1분기 예. 그리고 내년에도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여력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많아야 한 3번, 두세 번 정도. 그러면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좋은 금리 인하와 나쁜 금리 인하의 구분으로만 본다면 예. 경제 여건 상에서는 계속 뒤처지는 금리 인하, 불충분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니까 예. 이거는 금리 인하를 한다 해서 별반 사실은 경제에도 그렇고 자산 시장에도 그렇고 별로 별반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 뭐 후행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번에 금리를 내렸다 하더라도 네, 별로 아니 총재도 오늘 뭐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별로 효과 크게 내기 어려울 것 같다. 금리를 낮춰도 예, 그러니까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예. 25bp 인하 했다 해서 갑자기 뭐 경기에 큰 어떤 영향을 준다던가 뭐 자산 시장을 좀 뭐 흥분시킨다던가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부동산 시장에만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왜 부동산이 문제냐면 결국 핵심이 공급이 부족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역시 또 PF와 연관되어 있는 게 지난 3, 4년 동안 PF 이슈로 공급, 그러니까 예전에 그 건설교통부 장관이었나요? 김현미 장관께서 명언을 남겼잖아요. 집이 빵이라면 밤새도록 구울 밤새 텐데. 구울 텐데 이 빵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착공이 들어가도 2, 3년 뒤에나 공급이 되다 보니까 뭐 저처럼 뭐 데이터를 보지 않는 사람이라도 요즘에 부동산 프롭테크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해 있어서 그냥 어느 개인들도 들어가서 향후 2, 3년 뒤에 그 수도권이나 그 주요 지역들의 부동산 공급량을 그냥 체크할 수 있는데요. 네. 내년부터 한 3년 동안은 그냥 공급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공급은 없고 금리는 이제 낮아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 결국은 부동산 가격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그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깨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근데 여기다 대고 금리 인하까지 해준다? 그러면 이제 그돈 쪽으로 계속 자금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총재도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하기가 이제 어렵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거죠. 아, 이거 오늘 너무 방송 너무 우울한데 큰일 났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여쭙는 이유는 네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의 문제는 아니고 네. 그 고민 다 해서 이제 통화 정책을 할 텐데 네네. 지금 통화 정책에 여유가 좀 있는 상태에서 호흡 조절을 하는 거라면 네.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뭐 그렇다고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진다고 해서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만한 여유가 있다는 거구나라고 해서 우리의 계산을 할 수 있고 네네. 그게 아니라 야 이러면 집값은 결국 못 잡고 금리 인하만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럴 것 같다면 네. 중국 추락하는 것처럼 같이 비슷하게 추락할 가능성도 감안을 해둬야 이제 우리의 판단이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뭐 가치의 판단이나 뭐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러니까 조금 좀 이제 가계부채나 집값 때문에 통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못 나가는 것 같은데 네. 그 부작용이 클까 작을까에 대한 이제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 또 이제 우리가 결국 주식시장을 또 얘기하려고 뭐 경기나 이제 통화 정책 얘기하고 있는데 네. 뭐 이프로님께서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 어쨌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이 크고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보게 돼도 다 수출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금리 인하 해주고 뭐 내수 부양한다 해서 이게 갑자기 주식시장에 뭐 긍정의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 연결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경제에 활력이 있는가 없는가도 또 이 자산시장에 또 중요한 심리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또 얘기를 한 거고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잘 되려면 그냥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주식이 좀 더 빠지지 않고 외국인이 오늘까지도 삼성전자를 팔아서 이제 2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하면서 뭐 하루 이틀만 더 팔면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화 시켜보면 외국인이 언제까지 삼성전자를 때릴 거냐. 삼전 주가가 계속 6만 원 이하에 있을 거냐. 오늘 살짝 6만 원대로 올라왔는데 예. 결국 이제 여기에 따라 좀 단기적으로 이 국내 주식시장은 좀 달려 있지 않나라는 일단 좀 주제를 알겠습니다. 한정시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가 오히려 주식시장만으로는 네네 통화 정책보다는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그 말은 삼성전자의 당장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피크아웃이냐 아니냐 네. 거기에 대한 판단의 문제네요. 네. 일단 이제 지금까지만 방송을 들으셨으면 아우 또 박정현이 와가지고 쟤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네 이제 이렇게 할까봐 누가 걱정이 채권에 되는데 출신 아니랄까봐라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는데 제가 주식시장 콜 한 적도 많고 작년이랑 올해는 저는 계속 상고하저 뷰였어요. 상반기에 주식 된다, 하반기에 안 된다. 상반기에 주식 된다라는 뷰도 있었기 때문에 예. 제가 이 고장난 시계처럼 맨날 약세론자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네네.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그래도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는 조금 이제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기본적으로 이 투자를 할 때 그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밸류하고 모멘텀이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싼지 비싼지에 따라서 재료에 대한 민감도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쌀 때는 아무리 좋은 뭐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뭐 이미 그렇죠. 선반영된 다 반영됐다고 거고. 생각할 예.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싼 가격에서는 이제 웬만한 악재는 반영됐고 음. 이제 워낙 기대치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좋아져도 개선될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우리 주가 수준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오늘 뭐 살짝 올라서 6만 뭐 900원인가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정도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밸류에이션 그 툴이 뭐 PER, PBR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PBR을 그 좀 더 보수적인 툴로 보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6만 원 수준은 그 삼성전자의 PBR 기준으로는 1.1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계산해 보면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러면 또 이게 언제적 수준이냐면 그 삼성전자의 그 저점이 그 최근으로 봤을 때는 2020년 3월 예. 코로나 발발했었을 때 그때 코스피 막 1,400 깨지고 막 이럴 막 때 난리 났을 때 그때 삼성전자가 4만 원대를 갔었어요. 그때 PBR이 얼마였어요? 그때가 지금 PBR하고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주가가 그때 4만 원이고 지금 6만 원이니까 그때보다 비싼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삼성전자도 자산이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그 PBR의 밴드로 보면 지금의 6만 원은 저점이다. 2020년 3월에 4만 원대하고 똑같다고요. 아. 그러면 이제 이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싼 거는 맞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비싸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더 떨어진다는 거는 조금 말도 안 된다. 이게 뭐 5만 원 이하로 간다.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삼성전자 히스토리컬 그 PBR 밴드로 보면 예. PBR 1.1 이하로 떨어졌던 적은 없었으니 주변의 변수가 아무리 작용했더라도 그러니까 떨어진 적은 있지만 바로 올라왔죠. 그 아래에서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가의 레벨로만 봤었을 때는 그렇다. 충분히 싸진 가격대 아니냐. 그러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업사이드가 있는 주식을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더 빠지지 않을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주가 측면에서는 더 싸질 위험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능성은 낮고 그리고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 레벨하고 코스피하고 비슷해요. 코스피도 2,600선 정도가 1.1이에요? 예, 한 배 정도 한배 전체로 정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밑으로 간 적 0.9배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밑으로 가는 적은 있지만 거기서 오래 머물지는 않더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조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메리트는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얘가 오를 또 모멘텀은 없지 않아?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런 곡선 위에 있다면 지금 가격이 매력적인 건데 네네네. 삼성전자도 나이 먹고 이제 그러면 결국은 기업의 흥망성쇠라는 게 생로병사가 있는 거면 네네. 삼성전자도 이제 꺾여서 이렇게 내려간다면 지금 PBR이 싼 게 아니다 네네. 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사실 뭐 삼성전자만 보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이게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어떤 이게 예. 통칭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 결국은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까도 했던 것처럼 이미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 미국장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열리면서 예. 이제 개인들이 국내 시장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내가 굳이 왜 국내 안 시장 하면 투자해야 돼? 그만이지. 안 하면 그만 다른 거 하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좋으나 싫으나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적어도 멈추고 좀 사주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이 거의 2달 동안 10조를 팔았어요. 예. 외국인이 10조를 파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럼 그 얘기는 적어도 외국인이 안 팔거나 내지는 그동안 이거 너무 많이 팔았나? 싶거나 조금 이제 좀 채워볼까? 이런 정도의 생각은 들어야
좀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외국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었을 때, 얘가 PBR 뭐 밴드의 하단, 그 다음에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1,350원대로 올라왔으니까 달러 환산 삼성전자 주가는 또 좀 싸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싼 구간에 들어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돌아서는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삼성전자의 고유 스토리로 보게 되면 뭐 그 엔비디아의 뭐 퀄 테스트를 통과한 해 만에 이제 이런 거니까 요거는 좀 마이크로한 거니까 요거는 업종 애널리스트에 맡기고 근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어차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거는 삼성전자를 사는 것도 있지만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사는 것도 있고 예. 좀 더 넓게 보면 미국 이외의 자산을 사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달러와의 항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냥 한국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도 삼성전자가 예뻐 보이지 않아도 달러화 자산이 너무 비싸 보이면 이제 조금 비달러화 자산으로 조금 다변화 해볼까? 한국 그동안 너무 많이 비중 축소했으니까 약간 벤치마크 수준까지만 조금 올려볼까? 이런 생각만 나와도 충분히 의미 있는 외국인의 수급 변화 또 주가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 조금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매크로 관점에서 지금 달러화가 중요합니다. 달러 환율.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100까지 떨어졌다가 한 104인가 105까지 확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도 1,450원대까지 치고 올랐거든요. 그럼 결국은 좀 달러화의 향방이 달러화 약세 기조로 결국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주가의 상승이 있으려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거꾸로 하는 거죠. 전망을 하고, 그러니까 매크로 전망을 하고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이 좋아지려면 어떤 매크로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라고 예. 이거 오죽했으면 이러겠습니까 지금. 네, 네. 뭐 약간 그러나 기도하는 매우 마음으로. 현실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달러화가 더 강해지지 않고 조금 약해지면 조금 그래도 의미 있는 변화는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달러화가 약해지려면 어떻게 되나? 결국은 미국 경제가 어쨌든 간에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지금 9월 달에 빅컷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금리 인하 속도는 좀 줄어들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의 기조는 계속 되긴 될 거야. 결국은 어쨌든 미국 경제가 조금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 지속되면서 달러화가 만만하게 약세로 가는 구조가 우리한테는 그나마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뭘 보고 있냐면 미국의 고용 지표를 엄청 째려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일단은 이 지표 자체의 변동성이 너무 커요. 예. 그러니까 못 믿을 정도로 실업률입니까 아니면 뭐 실업률하고 신규 일자리? 비농업 일자리 수 예, 둘 다네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8월 초에 블랙 먼데이급의 주가 폭락을 일으켰던 것도 결국은 그 전에 발표됐던 7월 고용 7월 고용 지표.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 이번 10월 초에 발표됐던 9월 고용 지표는 또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7월, 8월까지 리바이즈 업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총체적으로 뭐 그 졸트라고 하는 구인구직 현황이라던가 뭐 또 뭐 여러 가지 그 세부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조금씩은 그래도 고용 지표가 부진한 모습이 보이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난주에 주간 실업 수당 청구 실적이 좀 급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요즘에 그 허리케인 밀턴 미국에서 지금 뭐 플로리다 지역이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사 중에 보잉사가 지금 한 달 정도 파업이어 가지고 아마 이제 그 여파가 아니었겠냐 이제 이렇게 좀 그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그 영향 말고도 뭔가 조금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는 징후였다라고 하면 다음 달 발표되는 10월 고용 지표는 조금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 다시 또 금리 인하 기대가 생기면서 달러화가 좀 약해질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은 적어도 멈춰질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지금 정도의 우리 코스피나 삼성전자 주가에서는 그래도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뭐 위에 폭이 얼마 되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뭐 거의 소설 같죠?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이 부진한 주범은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안 나빠져서 네. 이네요, 그죠? 그러니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너무 그러면 또 이제 미국 경제가 안 좋은데 우리가 뭐 수출을 늘리면서 좋을 수는 없으니. 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미국이 너무 뜨거우면 안 되는 거죠. 음.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은 작년이나 올해나 이 주가의 상승률이 지금 2년 연속으로 20%대니까 그냥 미국만 좋은 세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조금 콩고물도 좀 나눠주고 미국이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씀씀이를 이렇게 하면서 니네도 좀 먹고 살아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다 그냥 자기네들이 막 다 이것저것 땡겨다가 뭐 미국에서 물건 팔려면 미국에서 공장 짓고 미국 사람 쓰고 뭐 다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혼자 다 해먹지 않냐.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약간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콩고물 떨어지지 않겠냐. 약간 비굴한가요? 너무? 아닙니다. 왜 그게 비굴하겠어요? 네네. 다만 결국은 그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럼 현재 미국의 슈퍼파워. 네네. 예전에는 그래도 미국이 좋으면 우리도 곁불을 같이 쬐는데 네. 때로는 미국 좋은 거보다 더 좋기도 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미국만 혼자 먹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곁불도 별로 없고. 그게 달라진 조건 내지는 달라진 현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고 네. 슈퍼파워 미국은 지금부터 이륙이야로 네. 봐야 될 건지 네. 원래 나라별로 그냥 사이클 도는 거야. 미국이 한번 좋다가 일본이 한번 좋다가 유럽이 좋다가 또 한국도 그런 거 중에 한 번이라고 봐야 되는지는 어떻게 느끼세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은 그 둘 다인 것 같은 게 미국 경제를 보면은 얘네들이 확장 기간이 되게 길어요. 예. 뭐 보면은 과거의 평균 확장 기간이 한 60개월 정도고 그다음에 그 전 사이클을 봤었을 때 10년 동안 막 확장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계속해서 이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혁신 기업들은 다 그 어디죠? 그 미국에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다 이제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AI도 또 결국은 미국에서 예.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게 이 경기 사이클을 연장시켜 주는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결국 미국 우선주의로 가면서 중국으로의 공급망을 상당 부분 많이 끊어내고 이 이른바 그 리쇼어링 뭐 프렌드 쇼어링 예. 이런 형태로 이제 미국만 좋은 구도로 많이 가져갔잖아요. 예. 이제 저는 그게 이제 결합된 형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뭐 투자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그냥 속 편하게 미국 하면 됩니다. 지금도 예. 이렇게 최근에 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면서 처음엔 저도 조금 이거 다 온 거 아니야라 생각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0bp 금리 인하 또 좋은 금리 인하 해주네. 뭐 이게 이런 상황이면은 진짜로 노랜딩까지는 아니어도 연착륙으로 그냥 가는 그림일 수 있겠네.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는 한국 시장에 더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한국 자본시장이 잘 돼야 이게 여러모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올해 계속 부진한데 그래도 조금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 기회나 모멘텀이 있으려면 이제 뭐가 선결돼야 될까? 좀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될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저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매크로 관점에서는 달러와의 약세 변화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린 거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주가 레벨을 봤었을 때는 이 정도면 그래도 떨어질 만큼 떨어진 레벨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거죠. 지금까지 현상이 정말 전체적인 사이클이었다면 네. 사이클의 변곡점에 대체로 와 있는 것 같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조금 사이클이 약간 연장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연장되면 네. 네. 달러가 약세로 갈 리가 없고. 근데 네. 그 달러화가요.
그 뭐 여기서도 몇 번 다뤘던 것 같은데 달러 스마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달러화가 그 약세로 가는 기조는 미국 경제가 좋을 때입니다. 네.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좋을 때. 어. 그러니까 달러화가 강세일 때는 극단적으로 미국만 아주 좋을 때랑 그렇죠. 미국조차도 안 좋을 때. 네. 미국조차도 안 좋으면 어차피 위험 자산 다 팔아치우고 안전한 곳으로 가니까 그래서 또 달러화가 좋은 거고 미국만 압도적으로 좋으면 당연히 또 미국만 좋으니까 뭐 달러화 강한 건데 미국이 대체적으로 완만하게 좋고 그래서 다른 나라한테도 좀 뭔가 혜택이 주어질 때는 달러화가 약해요. 그래서 미국이 좋으니까 달러화가 계속 강세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는 맞지는 않고 미국이 좋을 때는 말 그대로 미국 좋은 부분들이 해외의 어떤 수입을 통해서 다른 나라도 많이 흘러가니까 달러화는 약세로 갑니다. 근데 이제 예전보다는 그 통로가 조금 좁아지긴 했죠. 네. 그렇지만 그 통로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좋다 하더라도 물가가 안정이 되면 어쨌든 금리나 사이클은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 예. 뭐 지금 기준금리 미국 5%는 뭐 파월도 얘기하지만 여전히 중립금리보다 높으니까 어쨌든 정상화만 하더라도 얘네들이 지금 그 중립금리로 얘기하는 게 한 2% 중후반이거든요. 그러면 5%면 3%로만 보수적으로 봐도 한 200bp 정도는 내릴 여력은 있는 거예요. 추가로. 예. 예. 그럼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완만하게 전개되면 미국 경제가 꼭 꺾이고 침체돼서 달러화가 약세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연착륙하면서도 달러화는 약세로 갈 수 있는 흐름은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그게 뭔가 이제 한국도 그동안에 뭔가 흐름에서 완전히 꺾이고 미국도 그동안의 흐름에서 완전히 꺾이는 그런 일이 내 생에 공교롭게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지나먹고 나면 에이, 그래 뭐 마찬가지네 그런 게 일반적이긴 한데 네네. 항상 이게 닥치면 이번은 좀 다른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은 네. 되는데 약간 조금씩 그 자꾸 그런 생각이 바뀐 들죠. 부분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오고 나면 그래 항상 역사는 반복이지 뭐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만 한 가지 더 뭐 저 짚어보거나 아니면 신경 쓰이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래요. 근데 저희 몇 분까지 저희 시간이에요? 지금은 7시이긴 한데 그냥 보내드리기 좀 아쉬워서 아 그래요? 저의 직권으로 아 직권입니까?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약간 위험 요인 이런 거 말씀이신가요? 뭐 지금 아니요 위험 요인을 봐야 된다면 뭐 그거겠다. 네네. 뭐 중동도 있을 수 있고 그거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뭐 대비하거나 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워치해야 되는 것이지. 네네. 그러니 아 그러면 뭐- 요거 하나만 제가 차트 마저 보여드리고 예. 갈게요. 제가 이제 가장 요즘에 많이 보는 차트인데 이제 결국은 제가 계속 고민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경기가 그동안의 확장 국면에서 미국 기준입니다, 지금. 예. 미국 기준으로 약간 이제 둔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둔화의 정도나 폭이 이른바 연착륙일 거냐, 경착륙일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역시 이제 좋은 금리 인하냐, 나쁜 금리 인하냐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제 어떠한 지표를 좀 보면 우리가 그나마 현재의 국면을 잘 파악할 수 있을까? 예. 라고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기존의 지표 중에서 찾은 게 이제 경제 고통 지수라고 이제 기존에 있는 지표인데 예. 민간이 느끼는 고통은 크게 보면 실업과 물가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하면 네. 이게 얼마만큼이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가 이제 치솟으면 뭐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고 얘가 낮아지면 근데 이제 이 물가하고 실업률은 이제 서로 역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예. 뭐가 오르면 뭐가 떨어지는. 근데 이제 같이 오른다는 얘기는 뭐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겠죠. 경기는 안 좋아서 실업률 급등하는데 뭐 물가까지 급등하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가 하강해서 금리를 인하해 줘야 되는 필요성을 나타내는 보조 지표일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물가 상승률은 연준이 그래서 물가는 쳐다보지 않고 경기에만 내가 집중해서 온전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보고 있으면
현재의 국면이 좋은 금리나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지 나쁜 금리나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상황 보시면 이 빨간색이 미국의 실업률이거든요. 예. 올라오다가 지금 2달 연속으로 지금 실업률이 4.3 갔던 게 4.2, 4.1로 떨어졌습니다. 실업률 보통 저렇게 그 방향 저렇게 갈피 못 잡기가 쉽지 않은데. 네, 쉽지 않죠. 원래 이게 막 확 급등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물가 상승률은 지금 2.4까지 떨어져서 거의 이제 목표 수준에 이제 근접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헤드라인 CPI니까 뭐 어떤 거를 쓰냐에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럼 이제 여기서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결국은 실업률도 올라가는 듯 하다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서 경기도 나쁘지 않은데 반면에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좋은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있네요. 지금. 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도망가야 될 타이밍은 언제냐면 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거나 내지는 뭐 중동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갑자기 유가가 올라가서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데 실업률이 이제 급등을 한다. 그러면 이제 실업률만 보면은 금리를 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물가 때문에 금리를 빨리 못 내려주네. 그냥 찔끔찔끔 내리네. 그러다가 나중에 퍽 터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거든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예. 근데 얘를 보면 아직은 그런 징후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두 가지 지표를 보면서 연준이 지금 현재의 이 경제 상황을 잘 이렇게 마사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없냐를 이제 저는 좀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요 두 지표들을 좀 보시면 어느 정도 언제 도망가야 될 때인지 좀 아실 수 있지 않나.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신호는 지금 고통지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예. 아직은 좋은 국면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다. 이게 아직은 뭐 크게 적색 신호를 내고 있지는 않고 그렇죠. 요게 좀 바뀌면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경기가 갑자기 급락해서 네. 덜컹거리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 경제가. 네, 지금으로서는.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국 주식은 뭐 이 달러의 스마일 커브에 의하면 네. 딱 저런 상황일 때는 보통은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완만한 둔화라고 하면 약세인데 네. 이게 이제 만약에 그 과거의 위기 상황처럼 갑자기 어떤 출렁거리면. 이벤트가 터져서 갑자기 실업률이 확 급등하는 상황이 되면 그럼 또 달러 그때는 달러 강세일 강해지죠. 그럼 이제 한국은 또 더 안 좋겠죠. 음.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 어떻게 한국 시장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계속 안타까운 얘기만 하네. 네. 아니요, 뭐 진단이 중요하죠. 뭐 지나고 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요거 좀 제가 지켜보다가 혹시나 조금 안 좋은 시그널 나오면 예, 제가 자진해서 한번 또 감사합니다.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고 계실 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좀 다른 데서 놀고 있을게요. 네,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